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오늘 벌써 세계지리 40강까지 왔습니다, 친구들. 우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의 장점과 분포 지역들 세계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주요 신재생에너지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이 특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40쪽 학습지 펴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느낌적인 느낌 있죠, 친구들? 오늘 느낌적인 느낌은 ESG라는 것입니다. ESG가 바로 무엇일까? 라는 것. 친구들, 요거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왔고요. 네, 저보다 사실 정리를 조금 더 잘 해주신 유튜버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ESG 하면은 으쓱이 아니고 ESG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새로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ESG가 있다. 누군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ESG를 보게 하라. 물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기업 경영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동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CSR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단어가 부쩍 눈에 띄는데요. ESG,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세 가지 요소입니다. 2006년 4월 유엔이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출은 얼마나 내는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아주 꼼꼼하게 보겠죠? 그리고 이익을 꾸준히 잘 내겠다 하면 투자를 할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재무적인 지표로 기업의 가치, 성장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요소들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 유폐가 바로 ESG입니다. 기후위기가 중요 이슈로 자리 잡으며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을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제품을 만들 때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등을 봅니다. 노동권, 인권의식이 향상된 시대이므로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는지, 조직 내 인종, 성차별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고요.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 오너가 독재를 하진 않는지, 기업 윤리를 잘 지키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시 투자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쏟아집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남성 비율이 매우 높은 한 일본 기업은 이 사회는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겠다는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은 채굴 정제 과정에서 연료를 태웁니다.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죠. 지난해 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온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엑슨모빌이 반발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엑슨모빌을 지구 환경에 나쁜 회사로 보고 지분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아니라고 본 거죠. ESG 지수를 개발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에 기업 ESG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기관마다 디테일한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등급은 아닙니다. 잘 나가는 네,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금 제가 너무 좋은 영상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들. ESG가 뭐라고 나왔었나요? 그쵸, ESG 요것만 일단 알아도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E, environment, 네, 환경을 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 바로 social,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 살펴보는 것이고, 그다음 G 하면 governance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가 좀 더 민주적인지,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젠더 불균형 같은 어떤 민감한 문제들과 좀 잘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ESG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요즘 어떤 기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트렌드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봤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라는 중요한 이제 세계적인 유수의 그런 금융기관에서도 이거를 이제 계속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뒤에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사실 좋은 등급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20년 테슬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테슬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친구들의 딱 머릿속에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주가 흐름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떠오르겠지만, 테슬라면 전기차를 많은 친구들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2020년에 테슬라가 돈을 벌었던 방식,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갔던 방식은 전기차를 팔아서가 아니었어요. 친구들.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 내연기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듦과 동시에 받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전기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권리 자체가 과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되게 이제 친환경적인 움직임의 하나 정도로만 인식되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진짜 찐으로 여러분 이제 그 사회의 기업 활동에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 그냥 와닿지 않는 교과서 속의 질문, 교과서 속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에너지 같은 것으로 이제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ESG라는 요즘 뜨고 있는 개념을 넣어보았습니다. 함께 공부를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력 발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만큼,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자력의 특징 하면은 일단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어떤 원자, 핵 분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하면 사실 뭔가 약간 안 좋은 인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장점도 사실 많아요. 장점 저는 지금 조금 더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점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진짜 짱이다. 효율이 정말 짱이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에너지원으로 정말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다. 효율은 정말 모든 그 발전 방식을 통틀어서 제일 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원자력이 다른 문제는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결정적인 단점이 있긴 하죠, 친구들. 단점 하면은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4군데, 4지역에 입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입지가 되어 있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친구들? 집안이 안정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땅이 탄탄해야지만 이 위에 얹혀있는 원전이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안이 안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냉각수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핵 분열을 빵 하고 나면 이제 되게 열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식혀줄 수 있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냉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많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발전의 원리를 보여주는 움짤이라서 제가 넣어봤고요. 친구들 지금 여기서 뭔가 열 에너지를 내죠. 불을 붙이거나 핵 분열을 하거나 석탄에 불을 내거나 천연가스를 때우거나 해가지고 불을 낸 다음에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일 때 이제 나오는 그런 수증기들을 활용해서 띵띵띵띵 스팀이 이렇게 가죠. 막 압력, 우리 라면 끓일 때 냄비가 덜컹덜컹 하는 것처럼, 냄비 뚜껑이 덜컹덜컹 하는 것처럼 이 스팀, 압력을 통해서 여기로 가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쭉 돌리면은 이 터빈과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연동이 되어 있어요. 발전기가 함께 돌아가면서 전기를 찌릿찌릿 내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모든 발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발전소에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세계 5대 국가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가 2등이고요. 그 다음 3등 중국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4위가 러시아, 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 기술로는 전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는 굉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원자력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원전이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하지만 여전히 5위에 들어있다. 5위에 지금 우리가 높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나온 국가들도 보면은 좀 큰 국가들, 강대국들이 많은 것, 선진국들이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만들려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사성 위험이 방사능 노출 위험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탄탄한 담보된 그런 국가들에서만 원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거의 사실은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29%라는 것은 우리나라 100%의 발전량 중에서 29%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원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좀 원자력의 장단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좋은 영상 찾다가 제일 좋은 영상 요거를 좀 선택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제가 짧게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의 엄청난 효율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효율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장점이 강력하다. 장점은 정말 강력하다. 하지만 단점도 강력하죠. 그렇죠? 원전 사고 같은 것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은 사실은 거의 99.999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0.0000001%라도 사실은 사고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이걸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심각한 의중을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효율을 봤을 때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좀 위치가 썩 좋지는 않아요. 맨 처음 원자력 발전을 만들었을 때 대도시 근처,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부산과 울산, 양산 근처에 막 대도시 근처에 많이 지어놨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이렇게 양산 단층이라는 단층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 원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성 원전이 있고, 여러 가지 원전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 경상남도 부근에. 근데 이 지역들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제 양산 단층대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과연 정말 탄탄할까, 정말 이제 괜찮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실 기술력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긴 합니다, 친구들. 그래서 이 장단점이 너무 뚜렷한 발전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정책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또 원자력 장단점을 이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둘 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원자력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하는 어떤 결정을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좀 더 발전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특징 또 마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보시면요. 일단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이 그냥 가능한 에너지. 태양열처럼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소비량 변화를 보았을 때 이렇게 지금 세계 에너지 소비량 변화가 지금 2007년을 기준으로 막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와 그리고 이제 공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네, 태양광, 태양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뭐 수력 발전소도 당연히 신재생에너지가 됩니다. 또 네, 풍력이 있겠고요. 또 지열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주요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고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재생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 가능성, 우리가 이제 배웠던 유한성은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유한성이 좀 낮은 특징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석유 가격 상승이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놓고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산화탄소 배출 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고 파는 이런 것을 이제 더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 오면서 더더욱 이것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자연에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이제 어떤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네, 이런 것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이 좀 활발하다 그래서 볼 수 있겠고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많이 높아졌지만 공급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에서 많은 또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국가별 발전 비중을 이제 중요한 자료 하나씩 살펴보고 갈 건데요, 친구들. 이 자료 중요합니다. 이 자료 매우 중요하고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력부터 먼저 보면요, 수력. 수력의 1등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띠링 중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띠링 캐나다. 중국은 뭐 다 1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땅덩어리 너무 워낙 크니까 캐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3등이 브라질, 그다음 4등이 미국, 러시아도 사실은 뭐 웬만큼 다 있으니까 6등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기억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로키 산맥이 있죠. 네. 브라질에도 이제 산맥들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노르웨이는 여러분 겨울왕국 봤었던 겨울왕국 배경이 사실은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겨울왕국의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막 험준한 산맥이 있을수록 어때? 이 산에서 물이 콸콸콸 떨어질 때 이 팡팡팡팡 터빈을 더 잘 돌릴 수 있겠죠. 더 높은 산맥에서 물이 떨어질수록 수력 발전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맥의 차이, 떨어지는 고도의 차이를 우리가 떨어질 낙자, 그리고 이 할 때 차자를 써서 낙차라고 해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풍력 보시면요. 풍력 1등이 누군가요? 풍력 1등이 역시 중국이 되겠고요. 땅덩어리 넓으니까 2등이 미국이 됩니다. 뭐 이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았어요. 3등 독일이고요. 4등이 인도입니다. 5등이 영국, 6등이 에스파냐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좀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좀 힌트로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광과 태양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 빨간색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태양광, 태양열이니까 역시 1등 어딘가요? 지금 1등 중국. 뭐 질리지도 않니 너희들은. 그쵸? 또 1등을 하고 있고요. 2등 미국입니다. 3등이 일본이고요. 일본 좀 특이하니까 체크해 볼게요. 일본 햇살이 따사로워요. 네, 따뜻한 날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잘 된다. 비가 좀 적게 오는가 보다. 이런 거 유추해 볼 수 있겠고 4등이 독일입니다. 다음 5등 이탈리아, 6등이 인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공업 국가들 중에서 이제 태양광, 태양열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통적인 선진국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4로 넘어와서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분포 특징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연 강수량이 많고 큰 강이 흘러서 유량이 풍부하거나 좀 높은 산지에서 낙차 확보에 유리하고 빙하가 있어서 빙하 녹는 물이 흘러내리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는 물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뭘까요, 요거는? 그쵸. 바로 수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한 내용들이 보통 선지에서 기출문제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니까 내용들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형지역이 작아서 일정하면서도 강한 바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일정하면서도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이런 지역은 뭐가 유리할까? 바람이니까 바람 풍력, 풍력이 되겠죠. 바람 풍자를 써서 풍력이 되겠고요. 세 번째 태양광, 태양열은 일사량이 많은 지역들, 이탈리아, 에스파냐, 아까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 판의 경계부와 같이 지열이 풍부한 곳 뭘 하면 좋을까? 지열 발전이 유리하겠죠. 여기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거기서 아이슬란드를 빼놓으면 또 섭하죠. 아이슬란드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우리 주요 신재생에너지 분포 특징들을 잘 정리해 보았고요. 이 특징들은 여러분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더 좋겠죠. 이거는 꿀팁 드리고 갑니다. 자, 요건 잠깐 제가 영상 같이 보고 갈 건데요. 우리 세계 테마 기행에서 아이슬란드 지열을 활용해서 빵을 굽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아이슬란드를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 보고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아이슬란드. 그 배경엔 국토의 특성을 활용한 지열 에너지가 있었는데요. 와, 저쪽에 보시면 지열 발전소도 있고요. 정말 눈 돌리는 곳곳마다 땅에서 수증기가 막 솟아오르는 게 정말 여긴 신기한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땅에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에 왜 그 겨울이면 땅에다 김장떡 같은 거 묻잖아요. 혹시 여기도 이렇게 따뜻한 땅을 이용해서 뭔가 따뜻하게 뭘 보관하는 온장고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궁금하네요. 뭘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열지대에 마치 뚜껑처럼 덮어놓은 수상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여성의 등장. 알고 보니 각 뚜껑마다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정체가 뭘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Hi. What are you doing here? I'm actually baking bread. We have the heat underground and we use it to bake the bread. 와, 이 안에 빵이 들어있대요. 정말 빵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굽고 있나 봐요. 놀랍게도 뚜껑을 여니 그 속에 떡하니 나타난 천연 오븐. 알고 보니 전기도 일체 쓰지 않고 바로 지열로 빵을 굽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I can see a difference. This is ready to Yeah. here. Oh yes.
geothermal heat to bake it. Wow. And you have to keep it there for 24 hours. 와, 진짜 이 빵을 굽는데 하루가 걸린다니까 24시간 동안 정말 슬로우 쿠킹을 하는 거네요. 그 빵이 얼마나 맛있을지도 아마 군침이 도네요. So, would you like to try the bread? Yes, thank you. 궁금해하는 저를 위해 선뜻 맛볼 기회까지 줬는데요. Oh, yes. 오, 아, 따끈따끈따끈하네요. 제가 먹어볼게요. So sweet. 와, 생각보다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네요. 와. It's an old recipe from my grandmother. It's with rye and sugar and flour, and then we only use water. Some people use milk. It's just different between families. Now every family has their own recipe. Ah, I see. Yes. 와우.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계속 먹고 싶어요. 생각보다 약간 쫄깃쫄깃하고요. 달콤하고 약간 이 특유의 풍미가 느껴지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지금 방금 봤던 슬로우 브레드. 그 아이슬란드의 전통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이슬란드의 그런 지열을 활용한 전통적인 빵 굽는 방식이 되겠죠, 친구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 한 줄 정리로 역시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요 신재생 에너지로는 낙차가 큰 곳에서 유리한 뭐예요? 따란! 네, 수력이 유리하겠고요. 판의 경계부처럼 지열이 풍부한 곳에서 유리한 그쵸, 지열,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이 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